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윤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인데요.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밤 그 구속영장 발부 시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과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사법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의 가치인데 윤 대통령에게 이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영장 발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관저에 거의 영어의 몸이 되다시피 했고 관련자들은 다 지금 사실 구속돼가지고 그 지금 구속 수사 신분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증거인멸을 얼마나 했는지 휴대전화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에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를 했다고 그게 과연 정말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의문은 들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졌고 어쨌든 구속영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뭐 국격과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면 과연 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모진 어떤 그 좀 수모에 그런 그 외피를 씌우는 것이 온당한지 많은 분들이 뭐 의문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못할 지점들을 갖고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사법부의 최종적인 영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뭐 사실 동의하고 그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겠죠. 향후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정말 그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어의 몸이 돼서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수사와 이제 재판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 남은 과정에서는 대통령이지만 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방어권과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피의 사실에 대한 자기 변론이 충분하게 좀 주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여당이랑 대통령실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됐던 것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일단 뭐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참혹한 참담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구속되고 앞으로 이제 기소되고 또 재판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봐와야 하는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매우 참담한 모습으로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형평성을 논하는데 지금 이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내란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이 세 가지밖에 없는 죄목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튜닉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런 혐의들 또 재판들 이것을 등치시켜서 같은 무게감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비유가 적절치 않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의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자로 종사했던 11명의 그 피의자들 지금 이분들이 다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수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방어권이라는
측면을만 가지고 부각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만 저 말씀을 드리면 예.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그 죄의 경중이 같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되돌려봐도 당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도 관련자들인 김용, 정진상, 유동규 등등 주요 종사자들은 정말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저는 죄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법의 원칙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죄목이든지 간에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됐던 얘기는 방어권 보장과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체포영장이 기각된 거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죠. 대통령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지금 사실 뭐 증거인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지금 이제 야권 쪽에서 늘 지적하는 게 어떻게 내란죄와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경중을 같이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사안과 무게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사안과 무게가 달라도 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똑같은데 왜 거기에선 조금 선별적으로만 이렇게 적용되느냐. 국회가 국회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이름의 동의로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를 시킨 것도 법원이 무력화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격이라든가 또 하나 국가 원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좀 감안해서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이렇게 강행을 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앞으로 그럼 대통령께도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만큼 조국 대표도 사실은 2심의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신당 만들고 출마해서 당선되기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누가 보더라도 조금 어떤 선별적으로 혹은 사안의 경중을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감안한 듯한 이런 모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을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살인자와 단순 절도범을 같은 선상에 놓고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적 판단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끝마다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분이 오히려 거꾸로 그 총구를 국민에게 돌린 이런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같은 높이에서 등가시켜놓고서 평가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이 지금 장면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혀를 차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통령은 구속이 됐고 공수처는 오늘 나와서 조사받아라 했지만 대통령은 더 말할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이제 내일 오전에 다시 조사를 이제 통보할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조사에 협조할 것 같은 모습보다는 뭐 구속적부심 청구를 뭐 검토한다던가 앞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략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되고 나서 48시간 안에 본인이 충분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의 사유가 훨씬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이후에도 또 검찰의 수사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같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형태의 많은 증빙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 종사 혐의자들이 이미 기소가 되면서 그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있는지 또 거기에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략이라고 뭐 하신다면 충분히 방어권을 달라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지금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사실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거는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은 중앙지법에서 했지만 구속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에 했으니까 예. 그래서 조사를 받은 거죠. 가서 이제 실질심사에 응한 거죠. 근데 여전히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입장은 공수처는 네 단체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공수처가 저는 유의미한 이렇게 진술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굳이 신병만 확보했다는 그 말하자면 조급증에 저는 비판이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남은 기간 20일 동안에 이제 기간 동안에 검찰과 열흘씩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단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남은 주요 종사자들이 기소가 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는 몇 가지 그 이른바 자기 공모했다는 이제 부하들, 그 장관들이라든가 군인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 기소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혹시 저는 본인의 뜻과 어떤 변론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공수처에게는 응하지 않겠지만 검찰에는 이미 기소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방어권 차원이나 변론권 차원에서 아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거기에 앞서서 이 구속적 부심은 아마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예.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할 수 있는 한 사법적인 어떤 방어권은 다 한번 그러니까 시도해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는 불응하겠지만 검찰 조사에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분의 예상대로 공수처의 어떤 이제 소환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뭐 공수처 입장에서 뭐 강제 구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옥중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도 취할 것 같으세요? 그거는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제 구인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옥중으로 가서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간다고 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40여 분간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 담당 그 판사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을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이 윤석열 변호인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더라도 사실 지금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개헌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현 장관이 잘못 뺏겨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 본인이 뭔가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를 다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 종사 임무를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비교해서 같이 나중에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아마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대면 조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전후로 법원에서는 지지자들의 어떤 난동이 있었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80여 명을 현재 연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단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한다. 다만 이 책임이 온전히 이 지지자들에게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지자들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굉장히 격앙되고 그다음에 반응이 격렬할 거라는 예상이 됐다라면은 최소한 그 시위에 대한 진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전 대응들이 조금 그런 까지 감안해서 조금 정교하고도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경찰의 대응이 너무 좀 직자적이 아니었느냐, 아마 그런 좀 대응에 대한 수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원을 향한 이렇게 시위들의 무단 난입이라든가 저렇게 난동에 가까운 저런 이제 모습들은
거리의 폭력이 맞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팬덤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내 뜻과 좀 다르다고 해서 이른바 어떤 사람들에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공격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논란이 됐었잖아요. 옛날 판사에 대한 검사에 대한 그런 좌표 찍기 민주당의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국가의 권위에 대한 부정과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법원, 특히나 이제 우리 사법부의 최고 보루를 할 수 있는 법원 건물에 대한 그런 테러나 폭력 같은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광장의 정치가 우리가 좀 일상화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지양해야 할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과 상처를 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노와 그런 에너지가 저런 직접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정치권에서 일제히 어쨌든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여기다 입장을 냈단 말이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더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국가 그 어떤 그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도 즉각적으로 이런 데 대한 아주 우려의 메시지를 낸 건 저는 대단히 현명한 처사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것이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사라지는 그런 좀 퇴행적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서울 서부지법에 대한 이 폭동은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폭동이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매우 위협적인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내실 게 아니고 진즉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갖다가 사실상 더 흥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내오시고 그 결과로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거는 사후의 악방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효과를 잃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서부지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헌법 질서, 그 사법 질서를 시스템을 무너뜨려 놓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마저도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이 잘못된 일에 어떻게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까? 경찰의 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런 물리적인 폭동을 일으키게끔 만들어 놓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성은 찾아볼 기회 없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서부지법의 이 1층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침탈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판사실까지 완전히 점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이 법치 국가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폭동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준엄한 엄격한 이 법의 심판으로서 그 처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옥중 메시지는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옥중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모든 게 묶인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행위를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변호인단을 통한 대리 입장과 아니면 본인이 SNS를 통한 자기 직접 메시지밖에 없잖아요. 관저에 있을 때도 자필 손편지라든가 그다음에 영상 메시지 아니면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같은 걸 공개했듯이 저도 옥중에서 있으면 재판받는 것 시간 외에는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본인의 소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 변론 전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또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사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난번 무한공항 제주항공 참사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어쨌든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가 원수의 신분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떤 거리나 광장으로 나와서 직접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도 법리적 판단 그다음에 굉장히 법원의 심리 그러니까 헌재 심리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론의 흐름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일변도의 여론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국가 사변이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남은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을 그냥 무난히 아무것도 사실상 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퇴임할 수 있었던 분이 왜 이 가맹에서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지지층에게만 너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소구하는 듯한 그런 좀 단견적 메시지보다는 좀 여러 가지 폭넓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태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원인과 그다음에 그런 본인의 어떤 판단, 그다음 철학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거는 저는 뭐 당연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소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조금 전에 헌재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지금 헌재 변론기일도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서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뜻을 보인 바 있었는데 글쎄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헌재에 출석하시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날짜는 뭐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출석해서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인의 그 무고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외 이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되는지 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뭐 출석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뭐 지금 구속 기간 중에 출석을 하겠다고 해도 공수처 내지는 검찰에서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나가시긴 나가시겠죠. 그러나 나가셔서 하셔야 될 말씀이 따로 있으시고 지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지금 그 형사 사법 체계 내에서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묵비권만 쓰지 마시고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된 말씀을 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변호인단도 그렇고 예. 우리는 수사에서 이 판단을 받는다는 거는 그건 온당치 않는다. 이건 왜냐하면 헌재 심리만이 대통령의 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렇잖아요. 헌재 심리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것이 죄와는 별도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과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국가적 이익에 우선하는가 아니면 국가적 이익에 우선하지 않는가를 대통령의 직에 대한 파면의 기준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죄가 얼마큼 있다. 죄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무는 형사적 지금 말하자면 사법적 트랙에서 이제 평가받으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을 내려놓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은 굉장히 헌재 심리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법적으로 대통령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란죄라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내란죄는 수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아 공조수사기관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헌재는 지금 뚜렷하게 이제 심리 일정도 다 잡혔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죄는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의 직을 과연 파면할 수 있는 것인가가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적극 변론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 수사에 대한 부분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신병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수사기관 간 협의가 된다면은 헌재 심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 대응을 하고 그렇게 또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요. 자신의 SNS에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나라 운영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개헌 논의가 실제로 정치권에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개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7 체제라고 해가지고 한 4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헌법을 지금의 21세기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많이 평가되는 거 있죠. 그러나 그동안 개헌이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많은 또 이유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어떤 그 새롭게 생길 어떤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조기 예. 대선 체제로 간다면 예. 그 사이에 이 개헌 문제까지 같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개헌은 따로 별도로 트랙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정도에서는 함께 논의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것이 마치 개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어떤 대선 그 어젠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오 시장의 말에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의에 기대서 정치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영역으로 국권이 뿌리 내릴 때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 방법은 유력의 헌법을 통한 합의된 우리 의사를 내는 거죠. 그런 측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제각각 해석에 따라서 유불리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주의적 개헌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 부분의 공통분모가 동의되는 지점만 원포인트나 투포인트로 합의된 개헌을 하고 나머지 이른바 권력구조 개편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래서 내각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아마 동의되기 어려울 것 같고 최소주의적 개헌의 방점을 짓고 오 시장이 에드벌룬을 띄운다면은 정치권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